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동영 모의고사 6회차 보너스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에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썼을 때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두었다고 하는데,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되면은 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헌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이 최고 규범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법률로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경성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어려우면 경성헌법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헌법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보다 더 큰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이 되어 있다. 맞는 지문이고,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도 같은 경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부인해 버린다라는 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헌법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충돌하는 경우에,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부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우리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 조항, 우리 헌법이 최고법이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뭔지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관습헌법 대한 설명인데,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이다. 그래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우리가 관습법과 그 다음에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관습법이 여류적이고 보충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관습 헌법이랑 그 다음에 헌법을 비교해 보면은 두 것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이 방법을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의 핵심적 역할하는 의회까지는 헌법 사항인 것이 맞는데, 수도를 결정하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의 소재지랑 관련이 없다. 다음에 여러분들 수도가 어딘지는 헌법의 형식적, 실질적으로 나와 있을 뿐 형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텍스트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상도 틀렸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쳐야지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존속되는 것이고, 관습법의 존속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되기 때문에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라고 하는데,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만들어질 때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계속 효력을 유지시킬 때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우리가 이 부분이 틀렸죠. 4번,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단순 법률 형태로 이전시킨 것은 이것이 신행정 수도 본법이 되겠는데,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으니까 이것도 틀린 질문으로서 1번을 옳은 것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돼야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 모든 법에 따라서 다르고 그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획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
잘 봐야 되는 지문이 있는데 바로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국회가 법률로서 규정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직접 규정해야 되지 행정입법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률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3번 법률유보 원칙이랑 의회유보 원칙이 서로 다른 별개의 원리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이 의회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려보면 우리가 법률유보 원칙이 이렇게 있고 이 법률유보 원칙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원칙입니다. 국가가 행정부가 뭔가 할 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건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본질 쪽이고 핵심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직접, 의회가 직접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두 원칙이 비슷한 원칙이긴 한데 왜 국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비슷한 원칙이긴 한데 법률유보 원칙이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4번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 규범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54년 헌법이 제2차 개정헌법이죠. 영토의 변경이나 주권의 제약, 이것을 우리가 중대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라는 것을 항상 비교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은 우리 헌법이 영토 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의 것들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에 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장인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면은 우리가 개별적 규정으로 했었을 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6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영토 조항 같은 경우는 헌법 제3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 18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위해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썼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제3조가 기본권 조항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잘 봐야 되겠습니다. 리을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 자체 전체적인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조항이 헌법 위배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자, 미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라는 반국가단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라는 지위도 있죠.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해가지고 전부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답은 5개 해가지고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죠. 기본권의 주체이다. 1번 기본권 주체로서 법적 지위는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하려면은 기본권의 주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가볍게 맞고 2번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상황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권을 보유하는 능력이 있고 가지는 능력이 있고 행사 능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유 능력과 행사 능력을 동시에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유를 합니다. 선거권을 가지고는 있는데 쓰려면 18세 이상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행사 능력은 아직까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미성년자의 선거권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예다. 3번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상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죠.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인정되는 것이다?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될 뿐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 4번 우리가 국가균형발전법 해가지고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했는데 이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했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우리를 뺐느냐라고 평등권을 다투고 싶지만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기억. 우리 임신 출산 휴가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 좋습니다. 니은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죠. 이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우리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랑 태아의 생명권에 직접적인 충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일부러 회피를 시켰다. 두 개를 좀 직접적으로 충돌을 시키면은 태아의 생명권에 좀 비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낙태죄가 합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만들려면은 일단 자기 결정권 중심으로만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일부러 회피를 했고 직접적인 충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충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만 판단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네 번째 줄까지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몇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두 다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22주로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아는 걸 골라야 되니까 3개를 고르면 되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헌 키워드 바로 보이죠? 자, 보험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해서 유족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수급권자를 한 명에 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는 판례고요. 이번 판례는 영유아 해가지고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제외했다. 이거 바꿔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지 외국에 살고 있는지 둘 다 우리나라 국민이긴 한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 외국에 살고 있는지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3번은 합헌 판례죠, 여러분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인데 우리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4번.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형법 조항과 구성 요건을 똑같이 교사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검사가 무슨 조문, 일반형법인지 특별형법인지를 뭘로 기소해야 될지도 모르고 판사도 뭘로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고 피고인도 무슨 죄목으로 방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장창창 다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평등원칙 위배가 되는 위헌 키워드를 가볍게 보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조문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형법정주의죠. 법률이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 12조 3항은 영장주의죠. 장기 3년이다. 다음 12조 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줄은 이제 일반 변호인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조 4항에서 세 번째 줄에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선 변호인인데 헌법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형사 피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래서 맞는 거 이거 이렇게 틀리고 그다음에 1년도 틀리고 3번이 답이 되겠죠. 잘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 9번.
1번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다 맞아 보이지만 이거 조심해요, 여러분들.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 언제까지 인정이 된다? 확정될 때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바로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서 취급해야 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만약에 가사는 만약에 불이익을 입힌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모든 불이익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3번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고. 4번 변호사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법무부 장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바로 그 형사 사건이 우리가 됐었을 때 유죄의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크다라고 써야겠는데 유죄의 가능성이 커서 그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나의 일을 맡아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갑자기 뭐 유죄 판결이 돼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뢰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달고 있다면은 업무 정지를 시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4번 지문에서는 그냥 공소만 제기됐으면 바로 업무정지 때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였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죠. 자, 잘 보세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형벌과 다르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려면 형벌을 거듭 우리가 부과해야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는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형벌과는 다른 보원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에 대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 모두 처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부과한 형벌만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이 답이었죠. 그죠? 3번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안 처벌에 해당할 뿐이니까 형벌이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과 병과된다고 해가지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했었습니다. 4번 중요한 판례인데요. 우리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이 규정이 옛날에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었는데 이 임의적 감면 규정이 지금은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긴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를 꼭 잘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됐다고 했기 때문에 위헌인 판례는 맞지만 우리가 조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은 1번이 되겠다. 네, 좋습니다. 1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번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만 했을 뿐인 것은 우리가 헌법 위배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은 합니다. 제한은 한다. 그렇지만 침해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바로 틀린 지문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 2번 피고인에게 부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 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도 할 수 있고 등사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된다. 전체적으로 맞죠? 3번
어이구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변호인관에 이런 단어를 잘 찾아야 돼요. 자유로운 접견 이렇게 놨죠. 자유로운 접견이라는 것은 함부로 국가가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구속된 자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만나게 해줬을 때 자유로운 접견을 완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쪽으로. 변호인 간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변호인을 만나기 전 단계라면은 우리가 현충일 새벽 3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지만 헌법 위배되지 않았다라는 판례가 기억이 나는데, 자, 바로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만나게 해줬을 때는 우리가 제한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만나기 전이라면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4번은 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게 원칙이죠. 맞죠? 그래서 형사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기 때문에 이 수용자나 미결 수용자랄지라도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사건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때는 우리가 12조 사항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으로는 갈 수가 있지만 12조 사항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합헌 판례가 벌어 보이는데요. 교육감이 졸업생 어떠한 정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EIS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정도 보유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했으니까 바로 틀린 지문 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아닙니다.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3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을 유지할 권리,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 세대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 활동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아, 이게 3번이 답이군요. 4번.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와장창창 틀렸는데,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도 아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고 비례 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해가지고 와장창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다.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 기억은 어떤 단어를 잘 찾아야 되나요? 등급 분류 보류 제도를 잘 찾아야 되죠. 이 보류 제도는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인데 이런 판례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부가 직접 뭐를 하게 되면 사전검열을 하게 되면 위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쓴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이러한 독립적인 위원회 를 통해 가지고 이 검열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결국 행정부가 니은 지문 보시면은 결국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결국 이 독립적인 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바로 이렇게 우리 국민한테 검열 절차를 생성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져야 된다. 형식적으로 따지면은 독립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야 돼가지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국민에게 직접 행정부가 사전검열을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D급 보시면은 민간 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해서 사전심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히 읽을 수가 있죠. 리얼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대상이면 예의 없이 금지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 광고의 경우에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 대상이니까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적절한 곳을 다 고르라 했으니까 다 고르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4번 1번. 5개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전에 철회 사유를 적은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2번은 자주 나왔던 판례인데요.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어요. 그럼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과장 집회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집회 잠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야 되냐 이건데, 순서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뭔가 충돌할 것 같은 집회가 동시에 신고가 되면은 우리가 조정과
노력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둘 다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조정이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후순위를 금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후순위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조정과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지문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됩니다. 3번.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우리가 사전 촬영을 하는데 이 사전 촬영을 해도 우리가 집회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 촬영을 합니다. 이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은 하겠지만 우리가 침해는 안 한다라는 결론도 알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한은 한다. 사진 찍으면 좀 그렇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4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 서서히 질서를 유지해야 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된다. 집시법 조문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14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1번.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여러분들 주거로 사용되던 건물이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사도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수용이 되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수용이 된다는 것은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사를 간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수용을 안 당하면은 이사도 안 가도 되겠죠. 이 관계에서는 이사를 가는 것은 두 번째 조론 쪽에 토지나 건물 등의 수용을 당하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로서 간접적, 사실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 수용 당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었을 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별도 판단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다. 니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랑 상관이 없이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거주지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이미 병역법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왜냐면 의무병무병을 하고 있으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이 문제가 되는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우리가 그가 속한 세대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등록 규정과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은 제한 관련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티귿.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국적 변경권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줄에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을 국적 변경의 자유. 똑같은 말인데 국적 이탈의 자유,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국적 변경의 자유랑 국적 이탈의 자유는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지문은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고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로부터 나온다. 리을. 기간에 제한 없이 기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가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다.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청구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간에 제한 없이 기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미음. 우리가 체류 자격 변경어가 쉽게 말하면 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많은 비자가 있어. 외교관 비자도 있고, 결혼 비자도 있고, 취업 비자도 있고, 되게 많은 비자가 있는데, 여행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비자를 취업 비자로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 없이 풀어주게 되면은 너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분별 없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허가는 우리가 재량권을 가진다라고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가 되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문제 16번 열심히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환매권 재산권성 인정이 되죠. 국가에 대한 구상권 재산권성 인정이 되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받을 권리 재산권성 인정이 되죠. 리을인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익이나 재산상의 기대에 불과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나에게 결정된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비과세 요건을 따가지고 조금 세금을 아낄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성 인정이 안 돼요. 미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시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이득을 받은 범위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에 기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대나 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업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이동전화번호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그거 국가에 있어서 빌린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재산권도 인정 안 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은 국가가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기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된다. 의료보험 수급권이랑 꼭 비교를 해야 되고.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4개 해가지고 4개가 답이 되겠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A 공립대학교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총장을 직선제로 뽑든 간선제로 뽑든 괜찮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거든요. 근데 A 공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 되었죠. 국립대학교 총장에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었다. 그래서 갑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총장 후보자에 지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은 A 공립대학교 교수로서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옳은 것을 골라보셈. 그래서 1번 보시면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취임 이전에 불평등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취임한 다음에도 균등하게 기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미 공직에 취임해서 공무원이 됐어도 얼마든지 공무담임권에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 갑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시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을 교수님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인데 대학의 자유에는 우리 총장 선임에 선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이 대학의 자유로서 교수나 교수에게도 인정이 되는 판례였다. 3번 헌법상 대학의 자유는 대학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간접 선거로도 가능하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인데요. 아까 위헌 키워드를 봤죠. 총장 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원자가 무분별하게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이 있죠. 위헌 판례인데 합헌이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1번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재헌헌법 때 규정이 되어 있었다. 맞고요. 2번 여러분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국가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도 있거든요. 국민의 의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학부모들에 대해서 야 너네들 자녀들 꼭 학교에 잘 보내라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의 의무는 우리 국민들 학교 잘 가게 열심히 의무교육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의무교육제도는 야 너네 국민들아 보호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학교 보내라 라는 의무 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해서 야 인적 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다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생소해 보이지만 그래서 쉬운 지문입니다. 3번은 쉽죠. 밑에 세 번째 줄에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판례가 연결이 되냐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만 6세, 8살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나이 8살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초등교육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한다고 했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직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이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문제 19번 문제가 좀 뻑뻑하지만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인 근로자는 33조 2항이 적용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인데요. 합헌 판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왜냐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제한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판례이고요. 3번 잘 보세요. 세 번째 조론 중에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근로삼권이라는 것은 근무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틀렸죠. 4번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로 단일화 조항이죠. 우리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그래서 단일화 관련된 규정들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4번을 쉽게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었네요. 20번 외국인의 기본권인가요? 1번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엄격한 비례 원칙을 사용한 게 아니라 쉬운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2번은 합헌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산업연수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중에 일부를 출국 만기 보험금으로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을 하면은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국 만기 보험금을 14일 출국해야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판례인데 위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2번은 일단 틀렸고 3번은 뭐 제가 굳이 읽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외국인에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외국인 입국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6회차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9회차 동형모의고사 9회차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날짜가 좀 컴퓨터로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3월 26일이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니까 3월 14일부터 계속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7일, 18일 해가지고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13, 6, 9, 12, 15, 18 회차에 지금 벌써 이제 2번을 했으니까 나머지 4회차도 3월 셋째 주까지 모두 업로드로 완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합격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9회차 우리가 동형모의고사 해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